약간 작은 키, 평범한 외모고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 이제 아이 컨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약간 기이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 목소리가 크고 높고 막 잘 이야기를 하는 입술 주위가 경련을 갖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가족관계에서 보면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똑같이 이제 둘째, 전체 형제 순위로 봤을 때 둘째인 것을 볼 수 있고, 본인은 지금 이게 4남 2녀, 물론 이제 본인이 이게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를 밝히지 않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남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형제들 중에서 5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가족에 대한 설명이 좀 있네요. 아버지는 지금 이제 부도가 난 이후에 집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렇지만 아주 정확한 삶을 살고 계시고 장남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는 첫째이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책임을 강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믿고 간섭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뭐 강목 스타일인 것 같죠. 직선적이고 터프하고 집안일 많이 해서 고생하셨고 등등 얘기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만 혼냈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통제 욕구가 많으신 분으로 보고 있고, 형제에 대한 쭉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결과를 보시면 타당도 척도에서 이 V자형을 보이고 있고, 우울척도 높고 7번, 6, 7, 8번이 다 높은 프로파일로 나와 있습니다. 로시아 검사에서 결과에 대한 소견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비현실적이고 자폐적인 공상을 몰두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어렵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공상, 투사 사고에 끌려서 피해망상으로 사고를 나타내는 상황이 이제 예견되는 그런 검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번에서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들 나오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검토할 것이나 혹은 더 필요한 부분이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그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남아란 선생님이 없는 관계로 이 네이트폰을 통한 음성 채팅은 좀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만, 이 채팅으로만 의견을 주시면 같이 이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 선생님 보면서 생각되는 거 혹시 있나요? 글쎄, 아까 교수님께서 산업인효라는 말씀 하셨을 때 저도 이 내담자가 여자가 아닐까,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심리검사 결과도 그렇고 피해 망상적 사고가 좀, 그리고 검사의 수치도 보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저번 3회 때 했던 사례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심리검사의 이제 그 여러 척도들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일단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겠다 라는 상황과,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건 아니지만요, 이런 비슷한 증후를 보이는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직접 대면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혼자만의 감정인 거더라고요. 어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요. 근데 약간 비슷하다라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이제 이런 수준 내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뭐 중요한 생각해볼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심리적으로 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내 친구들 혹은 내가 만난 내담자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정서나 사고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측면들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 일단 우리한테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게 삶을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이 사례가 서울대학교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 학교를 어쨌든 뭐 성적이 낮지만 다니고 있고, 또 보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관계도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불편하거나 심각한 사람도 사람들을 살아가는 어떤 자원, 힘이라는 게 있고, 사실 우리 상담이라는 게 그런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거를 잘 더 이제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해결 중심 접근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씩 더 이제 길러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 상담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감지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반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상담자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자꾸 이제 접촉해주는, 그리고 키워나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해 망상 정도까지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112쪽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이 신희찬 선생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영어로 표현된 아이디어 오브 레퍼런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상심리 용어로서 관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증상 그대로죠. 저 사람은 나한테 전혀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고, 뭐 싫어하는 것 같다 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라든지 뭐 좋아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관계되는 독병 방사병.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오브 레퍼런스라는 관계망상을 이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 선생님이 말한 것도 그런 조그마한 거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심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좀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 내담자 이렇게 어릴 때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부모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 상담자가 해석한 내담자의 그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 중에 보면 부모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관계 경험, 이것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이제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설을 세워서 자꾸 내담들만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얻는 정보가 사실 대부분은 내담자를 통해서 얻는 정보인데, 내담자로 주는 정보가 정말 정확한 정보냐 라고 할 때 사실 상당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정보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망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에 있어서 정상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바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뭐 내담자의 말이니까 한편으로는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의심을 하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작은 거를 크게 해석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석하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가 어떨 때는 내담자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초보일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초보도 그렇고 뭐 전문가도 아무리 직관력이 높아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좀 뭐 이제 다른 데로 나가지만 이 영화들 보면 그런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혹은 환자를 가장한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 일종의 힘든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게 영화에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봤던 영화 중에 그 최종 분석이라는 리차드 기어가 그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두 자매가 이제 내담자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두 내담자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을 하는. 내담자가 머리가 좋은 건가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이 상담자를 범죄에 끌어들여갖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네. 머리 좋은 사람은 또 어디죠? 저기 감옥에 많이 들어가 계시다고. 샤론 스톤 주인공이었던 네. 그 뭐지? 원초적 본능 2. 네. 2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완은 소설가와 샤론 스톤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심리학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가 혹은 임상 심리학자든가 그래요. 그 사람과 이 샤론 스톤 주인공이 나오는데 결국 맨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심리학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약물 치료를 받아서 완전 이제 폐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데 그 똑똑한 심리학자가 이제 뭐 범죄자로 거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샤론 스톤한테 일종의 이용당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게 나오는데 좀 더 지금 이제 사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내담자들의 우리가 보고를 기초로 우리는 어쨌든 상담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고 사실 이 사례 우리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담자는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서 보여지는 관계망상에 대해서 일종의 초기부터 일종의 직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생각 사실 그거 정말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내담자 입장에서 서운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뎌나가면서 이 상담을 진행해서 이 내담자가 현실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게 우리 상담자에게는 참 힘든 그게 좀 개발해야 될 중요한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조남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여기 오셔서 여기 이제 방금 목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목소리? 얼굴 나오셔야 되는데. 가서 조작 이쪽으로 돌리면 돼. 그럴까요? 네. 괜찮은데. 제 얼굴 안 나오고. 그냥 이거만 살짝 돌리면 돼. 네, 그럴게요. 네. 그렇지. 잠깐만요. 오케이. 이때가 살짝 움직였는데 괜찮나요? 괜찮아. 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인적사항도 있고 접수 면접. 그래서 이 내담자를 어떻게 처음에 그 어떤 문제를 좀 파악할까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직전 학기 학점 2.3. 또 여기 찾아온 시점이 월요일 시험. 아마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취업이 곧 있어야 하고 아마도 이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계속 학점들이 아마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가 아마도 학점이나 이런 앞으로 진로 문제가 딱 걸리니까 그게 이제 쌓였다가 이 시점에 와서 상담실을 이제 찾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학점 문제 반드시 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향후에 아주 시급한 문제, 어떻든 학점이 좋게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 내담자에게는 좀 잘 이렇게 접근해서 도와줘야 할
문제로 좀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호소는 뭐 내담자는 이제 상담 그 같은 그러니까 선배를 좋아하는 것인데 이제 오해 여러 가지가 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가족 상황에서 쭉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남자들 쪽은 둘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다 보니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 유학에 지방 의대에 교환 학생에. 근데 딸들은 보면 큰 딸은 이제 정말 평범한 대학을 나오고 시집 갔고 본인은 아마 지금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라고 서울대입니다. 네, 그만큼 뭐 공부도 잘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아마도 유학을 가고 막 의대를 가고 교환 학생으로 다 유학이나 뭐 이렇게 본인은 지금 성적 2.3 뭐 이러고 있으니 아마도 굉장히 그 가족에서도 위축이 됐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막 비교당하면서 많이 자랐을 가능성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별로 관심도 별로 안 뒀을 것 같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내면 안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들의 그 남성들의 그 뭐죠 이렇게 로망 또는 이렇게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그 베이스 안에 그래서 더 지금 현재 그 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남성 쪽에다 이렇게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아마 대학 내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더 이렇게 심화되어 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가설을 좀 설정하면 좋겠고 또 아버지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이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죠 이렇게 좀 그런 아버지가 좀 정확하게 뭔가를 하지만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이제 가족에서 좀 이렇게 좀 보여졌고, 현재 보이는 건 이제 그 정도로 심리 검사는 살짝 걸쳐 있었는데 굉장히 점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많이 이렇게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좀 낮춰주고 그런 쪽으로 조금 진행을 처음에는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성적에 대한 학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역동, 심리검사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특히 이제 가족관계 쪽에서 봤을 때 큰아들도 이 보호관과에 의하면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살인데 그 지금 다른 아들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큰아들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내담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오빠가 이렇게 집에서 제대로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이 내담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나 표현상으로 보면은 아버지 예민하고 까다롭고 어머니 직선적 터프 그래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곳으로서의 부모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면에 있어서 이 내담자 가족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어딘가 봤을 때 왜 화목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매우 화목이라고 했구나. 그 상담 신청서 기록에는 가족 전체 일반적 화목 정도는 매우 화목 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큰 딸하고 이렇게 참 뭐 여성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큰 딸은
이렇게 평범한 대학에 나왔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엄마 역할을 오히려 이 내담자에게서는 엄마 역할을 이 큰딸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보다는 그러니까 큰아들도 정이 많다. 큰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정적으로 좀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 근데 이제 둘째, 뭐 셋째, 넷째 아들들은 잘 나가지만 그 부류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뭐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낙오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의 큰딸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좀 케어받고 싶고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참여자들께서 글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있는 내담자 문제 이해 및 상담 목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김 선생님, 이거 좀 요약,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을까요? 상담 목표가? 아니, 그 내담자 문제의 심리학도. 내담자 문제와 심리역동. 내담자는 망상적 사고, 투사,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철수와 회피를 보이고 있다. 상담 초기에는 다 읽어도 될까요? 봤는데 계략적으로 중요한 네. 대충. 상담 초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다가 상담이 진행될수록 그것을 받아들였고 현실 검증력도 불안정하고 망상적 사고의 수준도 보이다가 때로는 스스로 망상적 사고가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런 내담자는 체계적인 망상적 사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겪었지만 약물 치료의 도움으로도 증상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고요. 내담자의 그 심리적 어려움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고, 어려서부터 직설적인 어머니부터 좀 방임적인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생과의 비교, 그리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 또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의 기회도 갖지 못했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지각되면서 관계를 좀 회피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승인 욕구는 강하지만 주변에 이것을 채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주 우울과 허물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그 결과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상 환상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와 증상들이요. 이 내담자에게서 4살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얼굴 근육 마비 증상도 있었고, 고교 시절에 가해눈이 재수 때 부정확한 의사소통도 있었고요. 아까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적응 또는 환청 증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깊게 어려움이 상당히 깊어 보이고, 망상 사고의 촉발 요인으로서는 선배가 다른 후배를 사귀게 된 그 현실 때문에 이 내담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상당한 실을 방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해져 있고, 그리고 망상적 사고는 그러니까 망상적 사고는 내담자 문제를 외부 대상에 전치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그런 안정감을 찾으려는 어떤 돌파구 그런 역할을 그렇게 망상적 사고로 그렇게 찾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처절한 노력의 결과의 가능성이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혼돈된 상태는 망상을 통해서 이렇게 내적인 균형이 현실과 접촉되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자원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봉사활동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번 했었고 또 이제 가족이나 친구, 선배들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자원으로 상담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악한 것을 가지고서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정했는데 일단 전반적 계획으로는 이제 내담자의 혼란스러움을 이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부분과 동맹을 맺는 거, 약물 치료를 하는 거, 당면의 현실, 그러니까 수업이나 임용고시 등 대처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진행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남자 선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공감해 주는 거,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감정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과제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 등등을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의 요 내용은 지금 살펴보면 32회 이후에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보고를 할 때에 이 상담자가 제시한 정보나 혹은 사례 개념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작성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 자료를 보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130회인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에 작성한 것과 이렇게 이제 32회 그 전체로 보면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작성한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겠죠. 네,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잠깐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계획 잡을 때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좀 안정감을 찾게 해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담 초반인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직면을 시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당신의 생각이 아니냐는 그 부분.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 부분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해서 혹시 상담이 잠시 종결이 된 게 아닐까, 잠시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했던 비슷한 내담자가 있었는데요. 항상 제가 하는 요일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오는 내담자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제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면을 시켜줬어요. 정말 너의 생각이 아니냐, 당신의 생각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차트를 봤어요. 전화가 다른 상담자에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다른 상담자에 갔었는데 이제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다시 오긴 했는데요. 이분 진행하신 거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안심시킨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일종의 당황하거나 우리한테 서운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과 일종의 이제 그게 대립되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 일단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지적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러냐라고 받아주는 게 심지어 안정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 순간이요. 근데 제가 좀 진솔하지 못했던 게요. 이 얘기하면 자, 뭐 일단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증명을 하더라도요. 저는 진솔성 가지고 증명을 한다면 진솔성을 갖는 어떤 말이죠? 솔직히 저도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짜증이 좀 났었어요. 짜증이 같은 나는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보면서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게 제 잘못이지. 그건 또. 그러니까 거기서 진솔하다고 하는 것에 김은선 선생님이 의미하는 그 바는 내 뭐예요? 남자를 향한 정말 존중의 마음으로 증명을 한 게 아닌 약간 짜증이 약간 섞인 저희 감정이 정말? 들어가서 증명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요. 네. 공감적이거나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다. 네. 그렇지만 이 상담자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또 이해할 수 있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상담에서 네. 이 상담자의 이 기록상에서 보았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와 그러니까 이 내담자와 네. 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는 일종의 네 편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내가 한 두세 번 이걸 봤어요.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직면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 화도 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담자의 태도가 내가 미적 너한테 네가 싫어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지만 난 너한테 정말 관심이 있고 너를 함께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얼굴 표정이나 또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 나의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자 말을 듣고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처럼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를 비판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은 그 태도에 있어서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는 태도로 나를 지적하고 그렇게 해와.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상담자는 말은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나를 대하는 그 분위기, 태도 이런 것들은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걸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나고 싫어하면서도 계속 상담을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우리 최낙현 선생님, 김미선, 박주아, 진열 선생님, 지금 우리 김문 선생님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담자의 이런 비현실적이거나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과 내담자의 정서적 안전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일종의 대립되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우리 김미 선생님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121쪽에요. 네. 8회 때 보니까요. 스쳐 지나면서 읽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뭐? 상담자도 내심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너무 섣불리 이렇게 말만 하는 그 마음을 약간 비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정확히 못 찾겠는데 이 부분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 남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었다. 어디죠, 그게? 네, 그 밑에 줄에 있어요. 가장 밑에 줄에 탐색 121쪽 그 8회의 마지막 부분. 네네. 그래서 그래서 누구 마음을 잘 알지 못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나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다. 상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상담자도 약간의 그런 갈등을 했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었어요.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네.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네.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했다 이거는 어쨌든 이 내담자가 이제 서운하고 힘든 경험을 한 거잖아요. 상담자 말을 듣고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와서 이 사람이 표현했어. 약간 당신 말에 대해서 내가 괜히 상담자에 이렇게 떠들어왔고 뭐 이런 듣는 얘기했더니 그런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상담자의 이 내담자를 더 배려하고 싶다, 배려하려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었고 이것이 정말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네가 화가 나고 내 말 때문에 힘들다 해도 계속 상담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진솔성 표현인 것 같아요. 존중의 태도. 그렇지만 너는 계속 상담을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또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 내담자가 다시 오겠다는 결정을 이제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말한 것처럼 갈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담자가 힘들어할 텐데 과연 이 내담을 견디고 계속 상담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또 진솔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진솔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넓고 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김 선생님 자기 진솔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진솔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김 선생님의 대답은 내가 생각하는 진솔의 개념보다는 이제 존중, 내담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진솔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진솔했다고 볼 수 있어. 내가 짜증나는 거를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진솔이는 개념을 뭘로 이제 생각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충분히 잘 표현하는 게 일단 진솔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담에서는 내가 짜증나는 것만 상담자가 갖고 있다면 그건 사실 상담자로서 충분하게 좋은 자질이 아니겠지. 네. 짜증이 나더라도 그럼에도 내담자를 맞아요. 품어주는 네. 그것이 이제 성숙한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진솔한 성숙한 진솔일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잘 소화하는 그거는 또 이제 진솔과는 다른 개념의 어떤 우리 능력을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담자가 아버지에게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의 보살핌을 받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한 어떤 이 내담자의 보이는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남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들 또는 아빠에게 이렇게 좀 받고 싶은 거?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는 거의 반임이었잖아요. 반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남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이 있거든요. 조남 선생님 혹시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 이렇게 좀 화려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각자의 그 직업들이 다 분명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아까 남자에 대한 로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형성이 된 건지. 그리고 엄마보다는 어쨌든 아빠한테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보다는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이는 거지. 이성을 향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건지. 예. 근데 나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증상을 좀 이해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쭉 끝까지 읽어보면 이 내담자가 이제 졸업고사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증상이 좀 이렇게 완화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상담의 쭉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 아까 조 선생이 이제 학점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간고사 시점에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4학년 졸업을 앞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점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극대화된 상황에서 좀 이 증상이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내담자의 증상을 이해할 때 정신분석이나 대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증상을 일종의 타겟을 삼아서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화가 돼. 그런데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 그걸 치료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 뭐냐면 이 증상이 문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아래 무엇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어떤 방식이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내담자가 지금 대학 4학년으로서 또 가족 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 형제들과 비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주 극도의 상황에서 뭐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변명,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배가 나를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굴러가갖고 4학년이 또 마치게 돼서 졸업고사 해서 일단 상황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안심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증상이라는 것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물론 뭐 이 상담의 효과를 부인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내담자 증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식의 이해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상당히 더 필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또 뭔가 이런 거죠. 그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 방어기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을 직면했다는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망갈 수 있는 이 현실에 도망갈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데 이 내담자는 일종의 그 방어기제로서 있지도 않은 선배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신경 쓰느라고 난 공부할 수가 없어 라는 게 스스로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런 메커니즘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엉뚱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완전 다 다르니까. 교수님 끝까지 읽으셨는데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진짜 무하네요. 뭐 오래간만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 네? 아, 어쩌다 끝까지 읽으셨을 때 못 맞췄지. 저 저번에 끝까지 읽었어요, 교수님. 아, 그렇구나. 네, 못 나왔지만요. 제가 9회 읽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궁금했었는데, 안 읽고. 이제 두 가지 제가 처음에 들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좀 이렇게 직면해주고 현실성을 얘기해주는 것과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뭐 속아 넘어가도 받아주면서 이렇게 할 거냐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처럼 가족관계 속에서 남성에 대한 더 이렇게 어떤 로망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조금 헷갈렸던 거는 이제 첫 얘기를 제가 머릿속에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계획에서 사실 이제 혼란스러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32회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32회 때 이제 작성돼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사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지만 내가 상담자라고 한다면 2회 접수 면접으로 오고 울면서 들어오는 내담자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좀 이 상담을 이끌어갈까 또는 이 내담자를 계속 도와줄까 여러 가지를 이제 초기에는 많은 걸 할 수가 없을 건데 이 혼란스러움이나 그 내담자의 그걸 어떻게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좀 보듬고 안고 이렇게 버텨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고 나가는 관점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상담 사례자도 보면 이 내담자를 일주일에 2회씩을 계속 상담을 해서 1년간을 상담을 한 거죠. 네, 3번 만나기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3번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3회부터는 네, 초반, 네, 2번씩 만났어요. 만난 그 거예요. 이제 뒤쪽에 가면은. 아, 3번씩이요? 네. 뭐 주위에 이제 합의를 하고 상담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 불안이 있을 때 자주. 자주 좀 만나면서 충분하게 이렇게 해주고 지금 남자하고 관계 또는 아마도 접수 내용에서 이렇게 보고하면 가족 관계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관계 문제가 분명히 또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천천하게 라포 형성이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가 나왔든 간에 그 단어가 만약에 그 내담자의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거기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천천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전략을 좀 1차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가면 내담자의 아까처럼 글쓰기 얘기도 나오고 뭐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눈덩이 굴려가듯이 하나 붙여나가면 이렇게 좀 굴려가면서 내담자를 더 포괄적으로 이어가고 전략을 또 하나 붙여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번 만나는 얘기 했는데 빨리 나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증상이나 수준이나 좀 심각하거나 어렵다. 혹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내담자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것을 좀 이제 자주 만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게 그 정통 정신분석.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가요?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게 정신분석은 독일 정신분석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4번 만나는 걸 갖고서 거기 가서 사례 분석을 슈퍼맨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거는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매일 만난다는 것은 뭐 그만큼 이제 뭐 내담자가 여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자주 만나주면서 이 내담자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정신증을 보이고 분열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그런 이제 분열된 상태 그 상황에서 계속 사는데 적어도 이 하루에 1시간씩 이 상담자를 만나면서 어떤 접촉을 하게끔 그리고 일종의 우리 의학 개념으로 하면 치료약을 이제 계속 먹는 거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도 1, 2년이 지나야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방식은 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약한 처방이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일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적인 카운슬링은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닌 또 문제도 그 정도 문제가 아닌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해도 효과적인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담자를 우리가 만날 때는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자주 컨택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면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 이런 상담자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 얘기를 하는데 자주 만나주는 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도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내용일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좀 심리검사를 이제 오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상담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제 여기처럼 MMPI 검사를 처음에 왔을 때 하는데 보통은 좀 심각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검사도 SCT나 여러 검사를 실시해서 좀 내담자 총체적으로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이 갖고 있는데 모시아 검사를 보니까 12회 이후에 12회 때인가
접수 면접 이후에 조금 그 상황이 하지 않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로시아 검사를 통해서 했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내담자가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검사들의 데이터가 별로 그 힘든 상태만 많은 걸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지나서 안정화된 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는 좀 더 좀 깊이 그 근본적인 약간 내담자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12회기에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것 같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좀 깊이 있는 노샤 검사를 실시해서 내담자의 정보들을 이해했다는 점이 사례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내담자에게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그 내담자가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비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래도 네. 그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 심리 검사를 상담자가 이제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그 학문적 입장에서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나는 꼭 이제 일반적인 이게 교육학 쪽에서의 상담 쪽에서는 검사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심리학과인데 심리학도 이제 임상 전공이 있고 상담 전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안 하셨네요. 이분은 이제 상담 전공이야. 네. 그러니까 서울대도 이제 임상 전공이 있고 상담 전공이 있고 이 신입천사는 상담 전공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심리 검사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직접 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경험 수집하는 자료 이것을 더 신뢰하거나 이거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는 분명히 유용한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거에만 혹은 그걸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은 이것에 이 정보만 갖고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이 많은 걸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직접 이 내담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신뢰도는 정보고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내 스스로의 상담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가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얻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심리검사를 해서 이게 나와야지 내가 이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담자가 불안해갖고 검사를 막 실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저 검사가 갖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물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를 검사가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내 남자가 자기 모습 진솔하게 나타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아는 거를 일종의 수치화나 그래프화 시켜주는 게 검사인 경우들이 있지.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거를 검사가 더 많이 알려준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해요.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정말 내담자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다른 측면이지만 검사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배터리가 좀 30만 원 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상담실 운영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닐까 이런 우려 혹은 뭐 불신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요. 그건 물론 이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뭐 비싼 것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그만큼의 어떤 효용 가치를 가지고 상담에 활용되거나 내담자한테 이익이 되는가 라는 측면을 했을 때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벌써 8시 30분이 됐습니다. 아까 시작한 지 우리가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자, 뭐 이 정도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 상담 과정 114쪽에 보시면 이제 전체
95회까지의 기록이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담자가 크게 9개의 단계로 구성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탐색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다가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적응하다 또 위기, 우울기, 입원이 필요한 시점 수준까지 왔었는데, 졸업시험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유예를 해요. 어쨌든 졸업시험을 끝내고 났는데, 이제 더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 입원은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임용고사 준비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일단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금처럼 자세하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혹시 어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김 선생님 읽은 부분 중에서 저는 교수님이 읽으신 것 가운데서 좀 특이할 만한 거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읽어보신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3회기. 네. 3회기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은가요? 상담자의 질문들이 현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거의 5째 줄에 보면 공공신을 기다리는 줄 어떻게 알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그 밑에는 기다리는 그 근거가 뭔가요? 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알게 됐는지를 이렇게 좀 던져주는 이런 질문들이 좀 이렇게 내담자가 어디로부터 생각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지를 좀 탐색,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니까, 결과만 가지고 싫어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에 꼬리 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담자에게 어떤 표정이나 어떤 걸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보이지 않게 사실은 길러주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는 상담자는 어떻게 볼 것 같은가, 이렇게 본인은 그렇지만 상담자가 또 어떻게 볼 건가, 관계성 질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 속에서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직면한 사실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각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뜨끔 아마 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여기 굳은 표정, 입술 경련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근거도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사실로 딱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좀 해서 내담자가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런 게 좀 인상적으로. 네. 그리고 맨 아랫줄, 이게 아까 내가 테두리에다가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당신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나 내 태도는 당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랑 나랑 누가 이기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네가 좋아지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한테 좀 힘들어 보이는 말도 내가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짚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각본인 것 같다라는 이런 질문도 딱 던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선의 앞에 말했던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얘기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도 했겠지. 너 선배가 너를 뭐 좋아한다는데 네가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뭐야? 뭐 이런 얘기는 주변 사람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쪽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 내담자한테 했던 반응과 상담자가 했던 반응이 처음에는 비슷해. 그러나 이제 진행하면서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상담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이 짚어준 몇 가지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장면에서 아직 이제 내담자는 이 상담자의 마음이나 그거를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진 못하죠. 계속 화내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아까 봤던 내가 이제 상담실 안 올래? 그랬던 9회기인가요? 8회기 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제 그거를 이 상담자가 쭉 견뎌 나가면서 계속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전화 상담할 때 짜증나고 힘들었던 거 이 상담자도 충분히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있죠, 사실. 그거를 이제 견뎌 나가는 거. 내담자가 계속 비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뒤쪽에 아까 정신 입원 유예기라는 게 있는데요. 137쪽. 왜 아주 이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앞에처럼 보기는 어렵지만, 뭐 59에 58에 뭐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초기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되겠다. 다 없애고, 흔적을 없애고 죽겠다. 약을 제대로 안 먹었나 봐.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약 먹지 않겠다. 정신과적 증상, 그러니까 2인증 사고장애. 2인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해리증후증상, 내가 지금 떠나 있는 것 같은 거,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한 달 앞둔 상황, 뭐 졸업 시험인가 뭐 이제 언급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를 유예한 상태.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입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함께 해주면서 견뎌나가는 거. 이게 내 남자도 참 힘든 상황이고, 상담자도 이걸 견뎌나가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이가 없는 상태에서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내담자의 힘겨운 하루하루의 생활을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고, 여기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 선생이 처음에 그런 이제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시험 대비하는 방법, 친구의 도움을 활용하는 거, 정보 스케줄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앞쪽이었구나.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 편입인가를 뭘 준비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런 과정도 있고, 결국 이제 그 친구가 좀 이 친구를 버리게 돼갖고 물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현실적인 자원들을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다뤄줬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렇게 마음만 공감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을 함께 해주고 이것도 상담자한테 참 고마웠게 생각할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수님께 이런 나빠진 계기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증상이 보이는 게 또 비슷한 관계에서 오는 또 비슷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겪은 건지 아니면 상담 과정에서 그러니까 치유가 되기 위한 한 과정인지 그걸로 인해서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내담자가 이것을 알아차렸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갈등 국면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제 그 앞쪽에 지금 이제 네모 박스로 있는 거 보시면 의혹을 가지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이제 얘를 찼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취약한 내담자에서 큰 상처를 주고, 그 이제 이 외상 경험이 됐다라고 이제 상담자는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담자가 이렇게 53회 이후로 힘든 그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측면과 지금 말했던 상담이 진행하다 보면 내담자에게 더 힘들어지고 어렵거든요. 작업 단계로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까 내가 이제 이거를 이 내담자가 지금 4학년에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는 측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4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야. 그리고 마지막 졸업고사를 남겨놓고 이 내담자의 증상이 피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만 끝내면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 이제 보통 3학년들 이제 졸업 안 하고 뭐 졸업 연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란 안전한 학생은 적어도 그래도 좀 책임이 유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이 가장 불안이 극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일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입원해야 될 정도의 증상 악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상당히 지금 반절적으로 진행된 거죠? 이 뭐, 53회에서 72회기가 지금 전체 135회기로 네, 보면은 네, 반대죠. 그렇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살다 보면 또 상담 종결된 이후에 또 이렇게 분명히 자강도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상담 종결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또 문제들이 또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재발하기도 하죠. 이런 중반기에서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또 드러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중반이라고 말하는 건 네. 135회라는 끝을 아니까 여기가 중반인 것이지, 네. 이게 중반이 네. 아닐 수 있어요. 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그건 뭐 잘 살고 지금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날 때는 보면 135회만 끝날 때 보면 이제 유학을 고려하고 있고, 어쨌든 졸업은 잘 했어.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 임용고사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교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학원 준비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남자들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은 잘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에 정말 온전한 사람은 정말 너무 없구나.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한테도 어떤 정신병적인 약간 그 신경증적인 그런 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게 그건 다 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뭐 내담들을 만나보면 뭐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이제 일반화 다른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정 정도의 심리적인 그 지원 경험, 상담, 심리 교육, 뭐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통찰하고 자각해야지. 그래야 성숙할 수 있는. 그건 이제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지금처럼 능력을 잘 갖추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측면의 안정과 혹은 이제 통합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능력이 많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은 능력은 많은데 이게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와 어떤 해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사회적인 부조리나 뭐 부정부패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대통령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담도 처음에 봤을 때요, 이렇게 많은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남성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봤을 때요, 상상 속에 청중인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 잠깐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까 근데 예, 보통 사람에게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있을 가지고 수 있죠.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심각한 정신병적인 소질, 우리가 사실 신체적으로도 우리는 건강하다는 사람도 다 우리 속에 병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휴식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앉은 소인이 이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것처럼 네, 네. 이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중에 이제 취약한 어떤 것이 딱 드러나서 이게 커지는 게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상황이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상황만 네.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상담은 사실 예방적인 상담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일종의 상담 경험을 줘서 그런 소인들을 파악하고 좀 감소시키고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될 정말 것이다.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지 않아요. 병원을 거의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담을 그래야 하고 그리고 돼야 가능한 그렇죠. 이야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요. 상담 받으러 간다 해서 저 뭐야 이렇게 딱 낙인 찍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언젠가 도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이제 만든 게 된 게 93년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드신 작업들을 하시고 또 했던 이제 전에 여기 청장하셨던 박성수 선생님이 이제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네마다 약국이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청소년 상담실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상담 전문가들도 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제 공상 속에서 꿈꾸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지금 한 150개 가량의 정부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실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상담 방송도 지금 진짜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일단 꿈꾸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 세대에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뤄가는 게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라는 비의 어록이 생각이 나요. 잠을 조금 잠을 줄여야 되겠네. 아이고 적당히 주무시고요. 이제 이런 일에 충분히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진행 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통을 또 이제 다른 분에게 이어주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을 정리할 때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너무 참여를 잘 못하시고 우리끼리만 떠들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의 경험 지금 말씀을 하셔야 이 최종 출석 체킹이 됩니다. 저 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봤어요. 교수님 책을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출석한 사람들 이름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실 동안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장을 가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화요일 방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이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가능하실지 좀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저녁이 가능하신지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대답이 없는 거 보면, 아, 이것도 전화 왔네. 예, 선생님? 예. 아직 못 갔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한 10분 정도 후에, 네. 우리 천학교님. 위기 상황의 내담자 상담. 우리가 긴장하게 만든다. 천학교님은 7시에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을 간다고. 예, 일단은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지만 월요일날 7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월요일날 방송분을 녹화 방송으로 화요일날 내보내는 방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명일 선생님은 대답이 없으신데. 진선생님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박주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날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해주실까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예,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이 이제 5번째고, 그죠? 6번째인가? 아니, 이제 5번째. 이게 4번째 사례였죠? 네. 그러면 6번째, 오늘이. 네. 6번째고, 다음 주 하면 이제 7번째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씩 했기 때문에 14시간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을 더 해야 이제 15시간 CU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화요일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일단 상황을 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다음 주 화요일날은 7시에 하려고 합니다. 15일날요? 네. 아까 월요일날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그러니까 14일날은 하고, 네. 그 다음 주.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22일이 화요일이 되는 거죠. 네. 2번 남은.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박조 선생님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자가 견디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 상담자가 언어는 직면주의지만 비언어적으로 상담을 이런 걸 잘해준 거. 예. 네. 저희 신희찬 선생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상당히 정말 따뜻하시고 진솔성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에요. 놀기도 잘 놀고. 제가 서울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새벽 같이 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을 내담자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인격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여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뵙고 싶네요. 네.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 가면 네. 거기 아마 사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김명식 교수님도 아주 잘 아는 분이고요. 직접 뵙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 전주대학에 초청 좀 할까요? 네. 사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네. 열심히 다 읽을 거예요. 저 끝나고 다 읽어요. 교수님도. 그래요. 네. 예, 일단 그럼 오늘 우리 슈퍼비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는 월요일날 요 다음 사례 5번째 사례를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